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소비 위축과 환율 하락 등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 내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안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예산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2일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새로운 국민 개정 체계를 적용해 올해 경제성장률로 3.9에서 4%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초계함 포격 소식에 방산주인 스페코와 빅텍, 퍼스텍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날 오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측 해군 초계함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응 사격을 가한 뒤 연평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4개 시중은행의 도쿄 지점 및 현지 법인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전격적인 동시다발 검사는 최소 4개월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금융청은 2010년 폭력 조직의 의뢰로 예금 계좌를 개설해주고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행해준 외환은행 도쿄 오사카 지점의 일부 영업을 3개월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속에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지만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잇따라 매수 행보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돌아온 외국인 덕분인지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550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4거래일째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핫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금주의 핫 이슈를 정리하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이슈를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리서치 올라FN의 강관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핫 이슈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자, 이번 주 핫 이슈 제가 3개 정도로 좀 골라봤는데요. 지난주에서 이번도 삼성 쪽을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을 사는 자, 파는 자 이렇게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에 오늘 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의 조정 고점 대비 5%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는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해 종합지수는 2000선 초반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삼성을 사는 자, 대파는 자. 삼성그룹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아직도 상당히 뜨겁죠. 지금 입원한 지가 벌써 2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입원하면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고 삼성그룹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런 시장의 그 관측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일반 VIP 병동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병세가 약간 호전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지금 2주간 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틈에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 특히 삼성그룹주들을 아주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보통주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지난주에는 뭐 특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금주에는 이런 보통주들이 약간 쉬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만 5% 올라가지고 좀 예외적으로 좀 올랐고 다른 뭐 삼성전자, 물산, 생명은 이번 주에는 보통주가 좀 쉬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팔고 있어서 때문인데요. 반면에 삼성 우선주들 특히 삼성물산 우선주, SDI 우선주 많이
뛰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삼성물산 우선주 금주만 해도 벌써 18% 정도 이렇게 떴습니다. 삼성 SDI도 10%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일주간 2% 정도 이렇게 떴는데 그 뜬 이유는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투자 제한 때문에 삼성전자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못 채우니까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를 채우러 빨리 뛰어간 이런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 그 우선주 대비 보통주 우선주가 한 80% 정도 가격대거든요. 근데 삼성물산을 보면은 가격 차가 아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에 있어서는 삼성물산 우선주가 전자 우선주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간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SDI 최근에 뭐 삼성물산이나 전자나 생명으로 세간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만은 삼성 SDI 바로 삼성물산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니까 삼성 SDI도 주가도 오르고 삼성 SDI, 삼성 에버랜드 지분도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삼성 SDI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삼성그룹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사들어왔죠. 거의 뭐 7,500억가량 이렇게 사들어왔는데 반면에 국내 기관들은 좀 팔았습니다. 뭐 비중도 그렇게 채워지도 않은 상태인데 국내 증권사들 특히 많이 팔았고요. 투신권 판매 압력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은 사고 있지만 국내 투신권 그리고 증권사 상품 계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독식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인데 외국인들은 사실은 3월 중하순 정도까지 5조 원 넘게 우리 시장을 팔아댔습니다. 그 뒤로 지금 급격하게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3월 중하순경에 5조 원이 넘어갔던 이런 순매도에서 최근에는 위에 빨간 선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순매수로 약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초 대비해서 균형 상태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관 쪽 보시겠습니다. 기관 쪽은 오히려 최근에 순매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중하순 때까지는 외국인과 반대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사들어 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냅다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체감 지수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거래소 시장에서 이렇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그룹주들, 핵심주들이 많이 오르고 우선주도 올랐는데 최근에 삼성 주변주로까지 이렇게 확산이 됐죠. 특히 주변주의 가장 또 뜨거운 감자였던 게 KCC였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17% 이렇게 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KCC가 순현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삼성 에버랜드를 17% 정도 182만 원 주당 이렇게 가격으로 샀었던 건데 거의 뭐 8,800억 이렇게 장부에 적혀 있습니다. 지난 그 12월 말 현재 장부가액을 보니까 8,850억 이렇게 써 있는데 182만 원보다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처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삼성 에버랜드는 향후에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을 축으로 하는 뭔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삼성 에버랜드를 들고 있는 회사고 삼성 에버랜드는 아무래도 뭐 이재용 씨, 이부진 씨 개인 지분이 많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삼성그룹 재편의 핵심에 있다. 이런 생각에 시장에서는 조금 그 관심 있게 보는 모양이고 저희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온라 FN에서 좀 해봤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은 이제 상당히 목에 차 있는 이런 느낌인데 하지만 시장에서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KCC 다음으로 볼 게 이제 보광그룹주입니다. 지난주에 STX 반도체, 지난주에 뭐 일주일 내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STX 반도체도 좀 오르고 뭐 다른 그 보광그룹주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올라 FN에서 보광그룹주 관련되는 특집 칼럼을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STX 반도체 뭐 그 피닉스 홀딩스 다 같이 이제 상당히 강해서다가 이제 주중반 이후로 넘어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홍씨 집안의 보광그룹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는 뭐 시집간 홍라희 여사가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보광그룹에도 조금 무슨 뭐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또 삼성 SDS가 IPO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크레듀, 한국정보인증 주가가 뜨거웠었습니다. 특히 뭐 크레듀 같은 경우에는 뭐 합병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정보인증 그런데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죠. 개인의 그 인증을 갖다가 최근까지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 아이핀 번호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정보인증 다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삼성 SDS IPO 이슈도 있고 개별 기업 그런 아이핀 인증 이슈도 있어서 한국정보인증까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그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만 더 좀 추가해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 계열사들의 삼성그룹의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 지분을 다 모아놓으면 뭐 1등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 있어서 삼성 계열사 어느 곳이나 개인 대주주 누구보다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무려 7.7% 정도 들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7.6%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뭐 대주주로 치면은 국민연금이 더 위고 삼성물산도 삼성 SDI가 많이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12.9%로 단일 주주로는 이제 최대 지분율인데 앞으로 삼성그룹 재편이 있겠다 이렇게 뭐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국민연금한테 사실 좀 물어봐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뭐 오케이 신호를 줄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연금은 우리가 낸 돈으로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위론이고 어떻게 보면 기대론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거의 210조 정도 되는데 20%가 넘는 현금을 작년 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43조에 육박하는 순현금인데요.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현금을 좀 활용해서 자사주를 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주가로만 보면은 자사주를 사는 게 더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가 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자사주 산 거를 보니까 10번 중에 3번은 자사주 발표가 나고도 주가가 올라갔지만 대개는 10번 중에 7번은 그런 기대감으로 미리 주가들이 오르죠.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가 오르는 거에는 그런 것도 조금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말이죠. 연간 30조 원 내외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영업에서 돈을 벌어서 시설 투자하고 다 쓰고 남은 돈이 연간 30조씩 차곡차곡 이렇게 곳간에 쌓여서 내년 말 정도면 되죠. 순현금이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이런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살 수 있죠. 그래서 살 재원도 충분히 되고 하니까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경영권 안정 이걸 위해서 자사주를 좀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살 수도 있고 사야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연금한테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자사주도 사야 되고 기관들은 지금 셈법이 복잡합니다. 환매는 들어와가지고 주식은 팔아야 되고 그런데 삼성전자 비중은 작거든요. 0.9%포인트 그 지금 시가총액 비중 대비 낮더라고요. 이거를 돈으로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2조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기관이 삼성전자 지분을 앞으로 2조 정도 사실은 더 채워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못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못 채우고 있는 이유는 규정 때문에 그런데 6월 말부터는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부터는 삼성 지금 그 전자의 보통주를 기관이 추가적으로 살 여력이 생긴다. 규정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기 전에 먼저 주가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들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 삼성그룹주가 강하면은 코스닥 쪽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 쪽의 조정, 최근에 조정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한 5% 정도 이렇게 내려온 코스닥 시장입니다. 제일 먼저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너무 좀 편중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차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밑에 그 막대 그래프인데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거의 뭐 8천억 원 넘는 이런 순매수를 보였던 코스닥 시장인데 그동안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코스피 시장 보여줬습니다만 5조 원이 넘게 그 동시간에 팔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코스닥 대비 뭐 9배가 좀 넘는 이런 거래소 시장인데, 거래소 시장은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사들어 오고 있던 이런 외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순매도 쪽으로 약간 돌아서 좀 물량을 내놓은 감이 있고, 기관들은 그렇습니다. 기관들도 같이 외국인들 달리는데 같이 뛰어 올라가지고 같이 샀었죠. 근데 최근에 파는 거는 속도가 좀 가파르게 기관들이 팔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조정은 외국인들이 판 것도 있지만 기관이 판 것도 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그룹 관련주가 이전까지도 좋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으면 거래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삼성그룹주로 쏠리고 그다음에 거래소 쪽으로 쏠리고 하면은 기관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돈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코스닥 쪽을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관 차익 매물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신용부담 높다고 저희 온라인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소 신용잔고가 지금 2조 5천입니다. 근데 코스닥 2조 4천입니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10대 1인데 신용잔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코스닥 쪽 약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금주 이슈에 중국의 PMI 지수가 나왔죠. 49.7.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높게 나와서 5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시면 49.7이잖아요. 50선이 기준선이거든요. 50선을 넘어가면 경기 확장이고 50선 밑에면은 경기 위축 상태인데,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기 위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 뭐 화학주만 좋았죠.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높았는데, 중국 증시 저는 계속적으로 약간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다, 이런 얘기인데, 부동산 쪽에서 계속적으로 경고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들도 많이 하락했다, 빈 건물이 많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뭐 7% 중반대로 이렇게 둔화가 있는데 혹자는 뭐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약간 하락하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슈가 있고, 증시 주변의 자금 상황 관련돼서는 말이죠. 중국의 신규 IPO가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 자금을 이렇게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재보다는 악재가 지금 약간 많은 이런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상해 종합지수 지금 2000선 초반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시를 하는 그런 이유고요. 작년 7월 이후에 세 번째 지금 2000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말이죠. 미국 쪽보다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에 많이 상관관계가 높았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관련되는 삼성 이벤트 관련 때문에 지수가 약간 이렇게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있죠. 중국 상해하고는. 그렇지만은 결국은 어제도 화학주가 뭐 PMI 생각보다 잘 나왔다 하니까 올랐습니다만,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서 계속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 민감주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해 종합지수 차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2000선 바로 지금 근접해 있어서 쐐기 모양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곡점이 생길 수 있고, 거래량 밑에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임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번 주 핫 이슈를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뭐 재미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 외국인들 뭐 조금 사들어올 수는 있는데, 기관들은 무조건 2,000원 넘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팔아 제끼니까, 증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중립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합권. 네, 보합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여기 상방에 또 걸려 있고 2050선이 바로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슨 어닝스 모멘텀이나 뭔가 지금 모멘텀이 크게 터져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자사주 이야기가 뭐 나오면은 그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사인할 사람이 누가 이제 좀 그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이슈가 있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사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가총액 200조 넘는 IT 전 세계 IT 중에서 제일 싼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 이벤트도 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안 살 수가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어찌됐든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자사주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선취할 수 있죠. 기관들은 뭐 단기적인 그런 그 환매 압력이 이런 것 때문에 프레셔를 받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조금 더 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대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2000선 어떻게 될 것인지 테스트 조금 지켜봐야 되고 신용잔고까지 보자. 그래서 전체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삼성그룹 관련주 보통주 기준으로는 전주에 강했고 이번 주에 좀 쉬었고 우선주는 이번 주에 강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삼성그룹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 다만 우선주가 최근에 좀 급등한 면이 있으니까 우선주 쪽에서 보통주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고 특히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두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 삼성물산 많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삼성물산 시가총액 거의 80%의 지분 가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 올라가면 삼성물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경기 민감주 저는 상해 종합지수 그렇게 아직 희망을 걸고는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학주나 뭐 다른 경기 민감주 반등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코스닥 쪽에는 저는 좀 그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거래소 쪽을 좀 보셔라. 그래서 거래소를 좀 보고 코스닥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정리와 다음 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강건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림아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예측 불허한 국내 증시 속에서 울고 웃는 개미들을 대표해서 오늘도 박정우 PD와 그리고 정재현 멘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정우 PD 어떻게 지냈어요? 예, 이번 주 장도 분위기가 좋고요. 기분도 좋게 이번 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지금 생각 외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주면서 9일 동안 지금 외국인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우리 멘토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스피 탄력 받았거든요. 쭉 갈까요? 일단 쭉 갔으면 좋겠는데요. 전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1930포인트대를 찍고 나서 만기일이었었죠. 만기일날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지금 현재 201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하반기 때는 더 좋은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도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주택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날 중국 지표가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탄력적으로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되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2050선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어떤 섹터가 좀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결국 양시장은 하반기 때는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시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님, 지금 방금 이제 하반기에는 강세장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반기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많이 사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개별 종목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될 걸 하셨는데, 멘토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업종을? 우선 거래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IT 쪽 섹터가 차후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는 하나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건자재 쪽 섹터나 유통이나 내수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건설 섹터들도 나름대로 정배열권역에 진입을 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모든 종목군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GS건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정배열권역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주들도 이제 오랫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과 건설 그리고 금융, 즉 트로이카 섹터들이 나름대로 주도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외국계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시장은 상방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트로이카가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나름대로 미니 양적완화 이 부분들 얘기가 솔솔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양적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본 쪽에서도 아마 하반기 정도 때 되게 되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에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섹터들과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좀 갈라놓고서 좀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지금도 말씀 들어보니까 어저께 중국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오랜만에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이 화학철강 쪽이 엄청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이제 이 중국 관련된 이 민감주들 좀 눈여겨봐도 될 타이밍일까요? 되게 궁금합니다, 이거. 일단 지금 이 과거에 누렸었던 옛 영광을 누리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과거에 같은 경우는 경제에 대한 부분들 때 양적으로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내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선다, 상승, 어저께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좀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배열권역으로 진입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 종합화학 쪽보다는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좀 IT 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게 된다라면 다른 종목 롯데케미칼 한번 보도록 하죠. 롯데케미칼을 보시게 된다라면 여전히 역배열권역입니다. 바닥 구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역배열이라는 얘기는
저항대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차라리 정별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철강 쪽을 보게 되면 비철금속 쪽이죠. 고려 아연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별권역으로 치고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엔 아연이 많이 쓰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고려 아연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증설까지도 결정을 했죠. 그렇다면 좀 더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보다는 고려아연이나 이런 종목군이 더 낫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포스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를 보신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역별권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주도 업종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라고 좀 추려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대형 철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소형 철강주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멘토님. 근데 아까 이제 하반기에는 좀 강세장을 예상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기사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금 내수가 약간 불안하고, 게다가 지금 저 환율 때문에 출업체들이 이제 약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하반기 경제 낙관 어렵다라고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그건 그거고요. 그거는 그분 생각이 네. 그렇게 할 근데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물론 걱정이 되죠. 이 세월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예산 집행을 좀 상반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다라는 거.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만회가 좀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2003년도나 2004년도 때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1,000원 밑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의 상황과도 또 틀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있던 흐름들보다 지금 현재 흐름들은 해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이 완성차 쪽에 진출해 있는 부분들이 부품사들도 함께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좀 죽어나가는 그런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더 상승에 따른 이 상승이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신문 매체나 언론 쪽에서 보게 된다면 좋은 쪽이 있고 혹은 나쁜 쪽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으로 좀 치중하는 것보다는 양쪽에 대한 의견을 다 들어보고 직접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먼저 박 PD의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고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비중은 15%고요. 한전 KPS 10%, 바텍 20%, 미동전자통신 5%, 팜스토리 10%, 오이솔루션 20%, 차이나하오란 20%의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 KPS 마이너스 2.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바텍은 32.2%의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동전자통신은 10.3%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팜스토리가 15.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십니다. 오이솔루션은 마이너스 3.5%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차이나하오란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이너스 7.5%의 수익률이네요. 네, 오늘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일단 한 종목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가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에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7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박스권역이었었는데 바로 몇 거래일 전이었었죠. 3거래일 전에 5월 20일입니다.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만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일단 박스권 상단권역으로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2,000원짜리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정리를 좀 해보시는 전략 약 66,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끝까지 보유를 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전 KPS 장기적 관점으로 되게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번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화요일 날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면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충분히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한다라면 다른 종목군으로 선택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신 분들은 그 가격을 저희가 지금 매수했던 그 가격대에서 한번 담아보는 게 좋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충분히 하셔도 좋습니다. 야, 멘토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놀랍습니다. 이 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이 조금 불안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 3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만 기관이랑 투신 쪽에 지금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수익률이 엄청 높잖아요. 예, 일단 목표가를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5월 20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좀 달성을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오늘 이 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투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신흥시장과 선진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구조조정이 상당히 좀 잘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나머지 물량만 조금 더 추세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18,000원권역 그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준다라면 그때부터는 한번 분할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겠죠. 2분기나 3분기 때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은가, 예상치만큼 나오는가, 아니면 부족하게 나오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차익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추세를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멘토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제 팜스토리를 저번 주에 목표 달성을 하고 이번 주도 역시 바텍으로 목표 달성을 하시는 모습인데 지금 이게 방송 특성상 저희는 이제 금요일 날만 하기 때문에 2만 원 목표가 달성한 기준으로 방송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겠지만 지금 만약에 그 2만 원의 수익 실현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청자분들. 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대부분 정배열권역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는요, 대부분 이 많은 매매 스킬들을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11선 부근대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30분 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약 한 19,5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게 됐을 때는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서 다시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그냥 밀려 내려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18,600원 자리대죠. 18,600원 이 자리대만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19,000원대 후반권역까지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좀 차익을 해보시는 전략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선이 이탈, 최종적으로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일단 다른 종목군들로 일단 이익 실현을 확정하고 다른 종목군들 좀 선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정재현 멘토님한테 또 팁 하나 얻어내야겠습니다. 정재현 멘토님 시청자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61선 위, 그 다음에 정배열 종목 위주로 이렇게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게 정재훈 멘토님만의 특별한 비결인데, 근데 정배열 종목 많은 분들도 아신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멘토님이 정배열 종목 중에서도 또 한 가지를 보실 것 같은데, 고르는 선정 기준 하나만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만 알려주시죠. 우선 그 목표치가 큰 주식이 좀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면,
저점을 깨게 되면 그 가격폭만큼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게 되면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저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내는 게 주가의 습성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지. 그러면 결국에는 한 차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추세를 이어받고다 깨지기 전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죠. 그러면 이 저점을 다지고 나면 이 폭만큼 올라가는 게 주가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얼추 이 자리대 18,000원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목표가가 큰 주식이라는 얘기는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저점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이 폭만큼 올라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13,000원에서 17,000원까지 4,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점을 다시 다지고 15,000원에서 4,000원을 더하게 되면 한 19,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자리대가 목표치가 큰 주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요 가격을 갖다 붙이게 되면 요 자리대가 목표가가 됩니다. 근데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자리대를 깨버리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이 자리대가 깼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엔 목표가가 큰 주식을 보셔야 돼요. 만약에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일봉을 보시는 것보다는 주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월봉 차트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하게 되면 이해는 돼도 실질적으로 해보면 잘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해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눈에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역시나 팜스토리 역시 정비를 위해서 목표가가 높은 종목인 팜스토리입니다. 저번 주에 1차 목표 달성을 한 후에 2,000원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어제 25원 차이로 목표가 달성 못했는데, 팜스토리 역시 2,000원까지 노려봐도 좋을까요? 넘어갈 겁니다. 이거 아마도. 네, 2,000원은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 2,500원대까지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점 자리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폭을 가지고 이 폭만큼 올라가게 되면 2,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엔 목표가를 상당히 좀 정해놓고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약 한 2,200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200원까지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2,000원이 단기 저항대, 진짜 심리적인 저항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리대를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 2,200원 자리대까지는 수월하게 좀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체 원자재 가격이 하향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충분히 2,000원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동전자통신이 이제 수지 씨가 광고 모델 안 해서 그런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20% 이상 수익률 보이다가 그래도 10%면 정말 높은 수익률인데, 미동전자통신 어떻게 보시나요? 예, 수지 씨가 안 나와서 그래요. 예, 그렇죠. 이게 수지 씨 영향인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맞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중 바닥이 아니라 이중 천정이죠. 소위 말해서 뭐 쌍봉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캔들에 대한 쌍봉 부분들도 있고 11선에 대한 쌍봉, 5일선에 대한 쌍봉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쌍봉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 나름대로의 분석 방법이 좀 틀린데, 저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쌍봉의 흐름들도 좀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박스권역이죠.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이 폭만큼 빠집니다.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아마 6,300원 부분대까지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약 7,500원대, 7,500원대 중반권역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가 좀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절반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만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었는데요. 일단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마도 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가 여전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61선 아직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숨고르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라면
러프하게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7,000원 이하권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만약에 손절해야 된다면 6,300원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멘토님 정말 그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 좋은 종목들이지만 오이솔루션은 정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깜짝 실적과 성장성까지 갖췄는데 왜 이렇게 기관하고 기타 금융주에서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진짜? 오이솔루션이 신규 상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 보유해소 물량이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실적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전날이었었죠. 기업 IR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번 달에도 한 2번의 기업 IR을 좀 단행을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관심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좀 받지 못한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좀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주목을 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오이솔루션에 대한 이 기업의 성장성은 아마 서서히 좀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보합권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좀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차이나 하오란이 지금 저희 방송 포트상에서는 마이너스 7%로 돼 있지만 오늘 한 2.3%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많이 줄여가는 모습인데, 지금 차이나 하오란을 멘토님한테 AS를 받으면서 또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 중국 국적 주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국 관련주 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CKH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또 훑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중국 관련 기업들 중에서 괜찮은 주식이 있고 안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주식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CKH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때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이 지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고 그랬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인 절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면 요 폭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에는 5,000원짜리대를 충분히 넘어설 수는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차이나 그레이트도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 우리나라 의류업체 중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베이직하우스입니다. 베이직하우스가 있는데 일봉으로 길게 보시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제 이 시기였을 겁니다. 이 시기 때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1000%가 넘는 상승을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차이나 그레이트도 이러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상당히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고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포트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차이나 하오란을 보는 부분들은 지난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근데 바로 1분기 때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기다 때 맞춰서 증설까지 완료를 했죠. 그러면 결국엔 가동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이 사용량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백상지라든가 이런 고급 용지에 대한 증설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2, 3, 4분기는 아마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만약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죠. 단기적인 흐름들보다는 중기적인 흐름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면 중국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에요.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주식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꼭 비교를 해서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문자가 하나 오셨는데요. 5327님께서 박 PD님 진짜 현금으로 주식하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방송용 이 포트폴리오는 가상입니다. 이 방송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돈으로 현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시청자님. 그리고 멘토님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또 정보들 알려주실 건가요? 네, 강연회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김용준 멘토님하고 여의도에서 좀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해드릴 분들은 매월 아마도 강연회를 좀 해드렸을 겁니다. 시장에 대한 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에서 조심해야 될 종목군들이 있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조금 꼭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강연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지나보면 그리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지난주와 변화가 없죠. 현금 비중 15%고요. 한전 KPS 10%, 바텍 20%, 미동전자통신 5%, 팜스토리 10%, 오이솔루션 20%, 차이나하우란 20%의 비중입니다. 수익률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 마이너스 2.6%고요. 바텍 32.2%의 높은 수익률입니다. 미동전자통신 10.3%의 높은 수익률이고요. 오이솔루션은 마이너스 3.5%의 수익입니다. 팜스토리는 15.6%의 높은 수익률 기록 중이시고요. 차이나하우라는 살짝 아쉽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그리고 박정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10시 핫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